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2년 전이네요 벌써. 저희 아기가 지금 둘이 있는데 중학생이 한 명 있고 초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겨울에 송어를 잡으러 가자고 얘기를 막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이렇게 두꺼운 얼음판이 있는데 구멍을 꽁꽁 뚫어 놓고 송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송어 잡는데 보면은 대개는 큰 저수지나 호수에 송어를 풀어 넣고 낚시를 넣어서 이렇게 잡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1박 2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차 타고 돈을 딱 냈어요. 입장료 내니까 낚시 도구를 사래요. 낚시 도구를 사니까 미끼를 사래요. 그리고 뭐 사래요. 그래서 사려는 거 다 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저 부인하고 이제 애기 둘하고 이렇게 4명이서 구멍이 딱 하나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저 같은 사람이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그 저쪽에 이렇게 다 합쳐서.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저희 가족이. 맞춰보십시오. 질문. 숭어를 얼마만큼 풀어놨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사전 조사를 했을 텐데 들어갈 때 많이 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이 많이 풀어놨대요. 풀어놨으면 몇 마리든 잡았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2마리? 2마리 잡으셨다. 몇 마리 잡으셨다. 세 네 마리. 식구니까 4마리. 딱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그날 구박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만큼 받았겠죠. 왜냐면 보니까 다른 집은 잘 잡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100명 중에 한 95명? 90 뭐 많게 잡으면 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낚시 놓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추워 죽겠는데 왜 안 잡히지? 근데 이 옆에 있는 집은요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집. 그 막 애들이 막 아빠는 왜 이렇게 못 낳냐고 지금 이 집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잘 잡고 잘하는데 그 집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많이 잡았어요. 10마리. 10마리 넘어갔을 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더 세지 않았어요. 10마리씩 잡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집은 10마리를 잡고 저희 집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저희 집하고 비슷한 사람은 한 95% 정도가 계속 넣었다. 근데 제가 명색이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 가는 거죠. 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한테 뭘 하나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이 낚시장을 개장한 송어 낚시터의 주인장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못 잡았는지 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했는데 이렇게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송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제가 아는 송어 낚시는 뭐냐면 텔레비전 보면은 낚시 이렇게 딱 넣으면은 확 물려나오고 딱 넣으면 확 물려나오고 만화에서 그렇잖아요. 만화에서.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송어라는 이 물고기의 습성은 바닥에서 10 내지 15cm 위에서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움직이고 낮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우면 안 움직이고 뭐를 사용해도 막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상하죠. 왜 속상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주인장은 어때요? 어차피 100마리면 100마리 사와가지고 풀어놓고 받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줬으면 저도 그렇게 했겠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저같이 나머지 한 95명 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송어는 바닥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낚싯바늘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송어가 보면서 막 웃었겠죠. 저 사람은 아무리 미끼 놓고 뭐 해봤자 위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송어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송어 낚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행복을 1%라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의 목표는 살아가는 가장 마지막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돈 벌려고 건강해지려고 산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거죠. 돈이라는 것도 수단이고 뭐든 다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행복해지는 게 최후의 수단이지만 목표지만 그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행복론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과목에 안 들어있어요. 외국은 있습니다. 외국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간 데가 있고 대학교에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보다도 1% 더 행복해지려면 100% 행복해지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하기 힘들고 부처님도 하기 힘들고 대통령도 하기 힘들어요. 사람을 100%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선동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1%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보다도 1% 더 행복해지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분이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고 에이굽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이라고 어깨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A4 용지 알죠? 종이 A4 용지. 이 A4 용지를 접어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접습니다. 그래서 멀리 던지기 대회를 했어요.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몇 미터 날아갔을까요? 맞춰보십시오. 13m 조금 더 쓰십시오. 15m 더 A4 용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 던지면 몇 미터 날아갔을까요? 세계 신기록이 조금 더 크게 쓰셔도 돼요. 65m 더 쓰십시오. 85m. 85m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날아간지 보여드릴게요. 69m입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2012년도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A4 용지로 나처럼 접으면 나처럼 날릴 수 있습니다라는 노하우를 오픈했어요. 어디다 오픈했냐면 유튜브에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집에 가서 존 콜린스 종이 비행기 여기 존 콜린스 에어플레인이라고 치시면 한국말로 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5분 만에 내가 이거를 A4 용지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들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리고 해봤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거 봤을 때 아우 저 사람 멀리 날려서 좋겠네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내가 이 분이 5분 10분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딱 한 번만 보면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요. 종이 비행기 접는 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한 사람 그리고 연습을 한 사람은 이렇게 날려요. 근데 연습을 안 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 사람은 아유 멀리 날려서 좋겠네 남들은 송어 많이 잡아서 좋겠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노하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안 갖냐 이 방법을 실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애기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어떠겠어요? 인기 진짜 많겠죠? 그 자기 주변의 애들 중에서 얘는 던지면 막 한 69m 날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인기 많겠어요? 딱 10분만 배우면 돼요. 배우는 게 딱 10분. 정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 10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뇌는
1350g 정도 돼요. 1400g 정도 된다라고 돼 있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한 20%를 뇌가 다 써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1000억 개 정도의 뇌신경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태어날 때 1000억 개를 딱 만들어주면 돌아가실 때까지 재생이 거의 잘 안 돼요. 아주 일부 뇌세포만 빼고는 재생이 안 돼요. 간은 자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생겨요. 간은 재생이 돼요. 다른 데도 자르면 뭐가 다시 아물고 그러잖아요. 뇌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뭐죠? 치매가 뇌세포가 빨리 사라져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예요. 뇌세포가 왜 빨리 사라지죠? 알츠하이머 독성 물질이 쌓이면 뇌세포가 빨리 죽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빨리 죽고 그래서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900억 개, 800억 개, 700억 개 이렇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라는 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뇌라는 것을 이제 좀 신비스러운 것이 밝혀진 게 1894년도에 스페인의 라모니 카할이라는 이분이 현미경을 딱 보고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 받은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894년도에 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뇌신경세포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게 모양이 다른 거 보니까 하는 일도 다 다르나 보다 이런 걸 알고서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어디서 왔죠? 정자세포 하나, 난자세포 하나에서 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말 교황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또는 아무리 정말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엄마에게서 온 난자세포 하나, 아빠에서 온 정자세포 하나 이 하나끼리 만나가지고 생기는 거 다른 데서 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하나하나 만나면 그 다음에 분열을 합니다. 2개, 4개, 8개 뭐 이렇게 16개 막 분열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분열하냐면 임신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쑥쑥 자라죠? 쑥쑥 자랄 때 1초에 12만 개씩 뇌세포가 자라요. 1초에.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1분에 12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런데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열되는 게 문제예요. 너는 뇌세포가 전두엽으로 가라. 너는 후두엽으로 가라. 너는 측두엽으로 가라. 지시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딱 줄지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쫙 타는 건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줄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고 뇌 속엔 이렇게 길이 다 나 있어요. 2014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브레인 매핑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이 뇌 지도를 그려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연구 과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고장나면 치매, 여기가 고장나면 알츠하이머, 여기가 고장나면 우울증, 여기가 고장나면 정신분열병, 지금은 조현병이죠. 어디가 고장나면 어느 회로가 끊기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질환이 생기는지를 밝혀내라라는 게 지금 현재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로를 부모님이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이 뇌회로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뇌라는 것이 보면은 속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뇌가 있고 오렌지색에 해당되는 뇌가 있고 노란색에 해당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뇌가 뭐냐면 파충류의 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ptilian brain이라고 해서 이 파충류의 뇌는 요만큼만 있어요. 이 파충류 도마뱀은 뇌가 딱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요 도마뱀의 뇌는 뭐냐면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예쁜 사람 보면은 번식하는 거, 요것만 관심 있어요. 생존에 대한 것만 관심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도마뱀, 질투하는 도마뱀 봤어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하는 도마뱀 봤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뇌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화를 해서 요 뇌의 바깥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변연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연계에 해당되는 뇌는 포유류의 뇌예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 뇌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은 대뇌가 있어요. 대뇌. 커다란 뇌라고 해서 뇌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뇌가 다른 동물은 없는, 다른 동물은 요만큼 얇은데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이 대뇌가 하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는 뭘까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좁은 장소에 이렇게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절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 한번 키워봤죠?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의자 앉아서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역 침범하고 옆에 있는 거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손잡으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걸 못하게 뭐가 해요? 이 노란색 대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창피하겠다, 안 된다, 내가 교육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게 이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속에 있는 뇌는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이 대뇌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뇌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행복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인간이 진화한 과정인데 이 인간이 진화한 과정 중에 침팬지에서 이제 원시인이 된 게 6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제 원시인이 도구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전쟁도 하고 이런 게 6,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00만 년 분의 6,000년 이러면 얼마일까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그 말 뜻은 뭐냐면 인간이 겨우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문명 생활을 한 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000분의 999, 99.9%는 뭐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품 잡고 있어도 99.9%는 뇌 속에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욕구가.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냐면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된다. 생리적 욕구. 그냥 내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도둑으로부터 피하고 날씨가 추우면 집 안에 들어가고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 사랑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소속돼야 된다. 관심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남한테 자랑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세요. 충족시켜주세요 하면 계속 요구해요. 여기는 어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날 좀 인정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생겨요. 이 수많은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이라는 거예요. 탐. 무슨 얘기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욕구가 어때요?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죠.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이걸 쉽게 해결하기 위한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아예 확 줄이든지 아니면 잘 해결하든지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어떤 회로를 만들든지 이러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화만 내든지 아니면은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거짓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똑같은 거짓말이 있대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생존에 대한 본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번식에 대한 거. 세 번째 본전에 대한 거. 미치고 판다는 건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뇌를 달래주면 돼요. 이제 달래야 됩니다. 이 파충류의 뇌는 몸을 가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푹 자면은 나아요. 푹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다 해결돼요. 그게 파충류의 뇌를 달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만 해주면 낫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다른 형태로 달래주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뇌회로를 만드는 건데 이 뇌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나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제일 손쉬운 방법은 몸 가꾸는 거예요. 부부싸움 다 해봤죠? 부부싸움 해보면은 남편이 어떨 때 화를 내요? 밥 안 먹었을 때 화내는 거예요. 식사 안 할 때. 식사하고 나서 화내는 남편은 거의 없어요. 남편이 피곤할 때 화내는 거예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 막 피곤해 쩔어 있는데 그때 뭐 건드리면 화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밥을 저녁을 시컷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짜증을 막 낸다, 화를 낸다. 그거는 성격 검사 해봐야 돼요.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게 충족이 안 되면 조금만 탁 건드려도 화가 확 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먹는 거, 쉬는 것만 잘 해결해도 대부분의 어떤 스트레스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 바꾸기는 조금은 더 연습이 필요한 거죠. 퇴근길에 비가 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 버스 정류장까지 한 20m 정도 돼요. 사무실에서. 그럼 비 맞고 갈래요? 아니면 사무실에 올라가서 우산 빌려서 갈래요? 택시? 20m? 네? 20m에서 집까지 그렇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죠.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좋은 대답입니다. 다양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20m 나는 그냥 맞고 갈래 이런 사람이 있고 20m라도 나는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우산 빌려서 갈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우산 같이 씁시다 하고 능청스럽게 여기 안에 들어갈래.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가 독성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독성비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사소한 거면 맞고 다니면 되겠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러면 그거는 피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물렁물렁한지 바뀔 준비가 돼 있는지 뇌 회로가 얼마나 잘 구성되는지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2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딱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좀 500원짜리를 딱 넣습니다. 200원짜리 커피가 딱 나왔어요. 한 잔 딱 마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있는 300원을 여기다 놓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겠습니까? 나는 여기다가 놓고 온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대단하십니다. 그 300원 왜 놓고 오시나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자, 나는 가져간다 300원. 손 들어보세요. 자, 카메라 찍고 계시는 선생님 왜 가져가죠? 제 돈이라서. 내 거니까. 예. 내 거니까 내가 챙긴다.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옆 건물을 간 거예요. 옆 건물에.
옆 건물에 딱 가니까 똑같은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5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었어요. 500원짜리 커피가 딱 나왔습니다. 실컷 딱 맛있게 먹었어요. 품질, 퀄리티 똑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 자판기를 발로 뻥뻥 차면서 300원을 꺼내요, 안 꺼내요? 왜 안 꺼내요? 500원에 써 있어요. 예? 공지가 돼 있어서 속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불과 몇 미터 여기 가냐 이 차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뇌는 이렇게 속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이게 200원입니다 라고 하면 아이 그런가 보다. 이게 500원입니다 하면은 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속는 거예요. 이 가치를 외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면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의 행복은 자녀들하고 소풍 가는 거야. 그때 제일 행복해. 라고 하면 소풍 가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면 되겠죠. 한 얼마 정도 매기면 좋을까요? 가족의 소품이요? 예.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 내가 가족들하고 시간 내서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가치를 매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놀러 간다 한때 드는 돈이 아니라 내가 에버랜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러 갔을 때 그 즐거움, 기쁨 이런 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환산 못할 것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벚꽃이 많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벚꽃만 보면은 마음이 정말 기쁘고 편안해지고 이런 상태가 됐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내가 하는 행동, 행위 하나하나마다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돈으로 바꿔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소중한 거라면 그만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 돼요. 자기가. 이 가치를 왜 부여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늘 해왔던 루틴이에요. 루틴. 뭐 이거 지금 1년에 한 번씩 벚꽃 피는 거고 이 길을 내가 출퇴근할 때 맨날 가는 길인데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봤던 아름다운 광경을 어떻게든 내 애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죠. 왜 그런 거죠?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1%라도 더 행복해지는 순간이 뭔지를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